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소시민의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로벤투스 제2화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도대체. 약속한 대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벤져스 진행을 맡은 지은혜입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금 첫 방송 나가고 이번이 2화째거든요. 네, 아직 합이 잘 안 맞아서 조금 어색하죠. 저는 잘하는데. 우리가 초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근데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로벤져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살짝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로벤져스는 저 같은 소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 문제나 상식들을 이렇게 좀 쉬운 얘기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로벤져스를 대변한 이 세 분의 변호사님이시고요.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나이 순으로 해볼까요? 네.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벤져스에서 헐크를 맡고 있는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지난주에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주에 그 명칭을 좀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정하신 거예요? 네, 순돌이 처리 말고 헐크 하기로 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단추 한 3개 정도 풀어주시면. 그런가요? 네.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아요. 너무 꼭 쪼이고 계셔가지고. 네, 김재식 변호사님이시고요. 다음 저희. 네, 저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 여성 캐릭터가 딱 한 명밖에 없어서 블랙 위도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자청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욕들 하지 마시고 그냥 블랙 위도우 하겠습니다. 네, 블랙 위도우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니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안 돼요. 전혀 안 생겼고 오늘 지 의상도 이게 앉아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오시자마자 연예인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쵸. 너무 그 스칼렛 요한슨도 허리가 되게 잘록하잖아요. 지금 배에다 힘 엄청 주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희 미모의 김지영 변호사님이셨고요. 다음은 미남 막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헐크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캡틴 큐를 하라고 하셔서 캡틴 큐를 맡게 된 캡틴 아메리카. 캡틴 큐 술 드시는 거 티나네요. 그 술 요새 잘 안 마실 텐데. 지난 방송을 너무 열심히 캡틴 보셨네요. K로 할까요? 어쨌든 아메리카는 아니라서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를 맡은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세 분이 로벤져스 이끌어가 주실 분들이세요. 변호사님들이시고요. 든든하네요. 근데 지난주 방송이 첫 화였잖아요. 네. 괜찮으셨어요? 다 보지는 못했고. 아니, 모니터를 다 하셨어야죠, 모니터링을. 네, 이따 가서 해보려고요. 네. 안 되겠다, 네. 네. 어떠셨는데요? 좋았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좀 재밌게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주제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이 쭉 빠지면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봤는데 이제 첫 회라서 그런지 좀 어색한 것도 많았었고 정말 재밌게 막 웃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더 나아질 것 같고 간통죄는 또 다들 관심 있어 하는 분야니까 재밌어질 것 같아요. 블랙 위도우가 비밀을 발설하셨어요. 아직 죄송해요. 주제. 방송 초보라서. 블랙 위도우 지금 감점이에요. 사실은 비밀인데 오늘 주제 저희가 좀 힙해요. 간통죄예요. 그걸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발설해 주셨으니까 말하고 갈게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근데 워낙 개그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아서 많이 부족했는데 어찌됐든 최대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오늘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런 순서로 여쭤본 건데
저희가 진행 방식이 조금 바뀔 거예요. 이제 저희끼리는 회의를 했으니까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맡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상식을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전체 뭐 인사를 드리거나 하는 일을 맡고요. 그 주제에 관해서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맡으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쟁점을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주제 2화 주제는요, 간통죄예요. 저희 블랙 위도우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간통죄에 관해서는 오늘 김정우 변호사님이 네. 예, 맡아서 해주기로 하셨죠. 네, 하기로 뭐 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실 한 거고요. 네.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네. 뭐 아무래도 일선에서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간통죄 피고인들을 다루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섞어가면서 하면은 모르셨던 어떤 다양한 사례들도 알게 되시고 간통죄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도 알게 되실 것 같고, 얼마 전에 2015년 2월 26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됐는데, 그 부분도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폐지를 했는가. 왜냐하면 현재 뭐 아직도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는 거는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긴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네. 지난 시점에서 뭐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 어떤 식으로 사회제도가 정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뭐 다양한 부분에 접근을 해보고자 뭐 간통죄에 대해서 뒷담화 어떤 대담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간통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포장이 필요하니까. 과장됐어요. 네, 포장이 잘라주세요. 요거는 편집이요. 이렇게까지 막 확고한 신념으로 하시겠다고 하진 않으셨었거든요. 간통죄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다음 주에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힙한 주제예요. 그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 아, 이게 뭐 네. 그렇게 재밌는 소재만은 아니에요. 이 네.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들을 보면 좀 어렵게 말하면 도덕과 법의 한계, 뭐 국가와 개인 간의 경계,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다 들어있는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네. 오래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네요. 간통죄 관련해서 네. 실제로 뭐 이혼소송이나 이런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할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 간통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다짐을 했죠. 흥분하지 말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쭉 읽었는데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 5번째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은 건데, 이제 4번째까지는 계속 이거는 합헌이다라고 나왔었고, 이제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간통죄 폐지하고 나서 특히 여성 피해자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짚어가다 보면 좀 이해도 쉽고 공감도 많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기 전에 그럼 간통죄가 뭔지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야 간통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간통이 무엇인지 아시는데, 일반인분들 제가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약간 부정행위와 간통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하면은 뭐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혜 씨, 간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통이요? 음란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이게. 아니, 원래 정을 통해야 할 사람하고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이렇게 야한 말이 나오려고 하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면 여기 지금 초토화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한 사람이 결혼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만 정을 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 타인과 정을 통한 게 되는 거죠. 정을 통한. 김재식 변호사님이 한번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끈하게. 정을 통한다는 게 뭔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결혼한 사람이 이외의 사람과 정을 네. 통하는 것. 근데 네. 그 이외의 타인이라고 할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그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해요. 간통을 한 사람은 간통을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간통이라는 표현은 네.
표현이 되게 그 약간 음란하면서도 되게 그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네. 영어로도 어덜트리라는 표현은 좀 그런 뉘앙스가 있고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혼외 성관계. 그 모든 단어들이 다 되게 불쾌해요. 그 단어들이 다. 아니 혼외 정사나 혼외 성관계는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간통이라는 말을 형법전에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거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어떤 입법자의 의도가 좀 강하게 드러난 용어가 아닌가. 혼외 성관계라고도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간통에서 핵심은 그 성관계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네. 좋아하지 마시고. 민망해서 무슨 얘기 나올지 근데 모르겠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부정행위하고 간통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뭐 키스 아니면 포옹 정도도 간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형법에서 말하는 간통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명백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관계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증으로는 굉장히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게 명백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진이나 네. 녹음이나 하여튼 뭐 DNA나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간통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지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증거가 돼요.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뭐 휴지가 발견됐다. 이게 뭐 사실 구강성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근데 이런 그렇죠. 경우에도 간통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간통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남녀의 성기가 이제 결합한 때 기소가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 사실 이제 사정을 하느냐는 또 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 간통의 장면을 잡겠다고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가지 마시라.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모텔 안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 들어가서 뭐 남녀의 성기가 결합되기 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간통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 게 포옹을 하거나 문자를 많이 주고받거나 키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부정행위라고 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구성요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정확하게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던 것은 이 남녀의 성기가 결합을 하는 것을 증거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통죄라는 거는 그냥 간통행위, 성관계를 한 번 할 때마다 간통죄가 하나씩 성립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그냥 계속 성관계를 맺는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냥 하나의 간통죄 같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하나의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런 관계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잡았어요. 그러면 그 간통죄가 뭐 여러 번이 성립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게 더 가중처벌이 되거나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잡기도 힘든데 그거 아. 할 때마다 잡기도 힘들거니와. 끔찍하다. 그래서 이 간통죄가 이렇게 막 위헌 제청도 올라가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하던 남편이 한 번 부인의 간통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예요. 그거를 잡으려고 이 고소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여자에게 공갈을 통해서 이혼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간통죄라는 게 아직 유지가 되는 게 과연 적당한가는 좀 다음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고소는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 변호사님들 의견 한번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폐지가 된 게 맞다, 당연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또 그리고 지은혜 씨 입장에서도 일반인적인 시각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 지은혜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간통죄가 도대체 왜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글에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결혼제도도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제도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데 간통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평생 살면서 한 사람한테만, 그리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을 통한 거지, 뭔가 그 한 번의 실수? 그걸로 형사처벌을 받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깊이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들인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어른들이. 근데 뭐 와이프를 사랑해요.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오고 싶어 하고 그 와이프도 그 남편을 받아주고 싶어 해요. 근데 상황이 이미 뭔가 뭐 고소를 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취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은의 씨 생각은 어찌됐든 엄밀하게 자기 개인의 영역인데 그걸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간통죄 폐지된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된 거네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요. 그쪽에 가까워. 약간 그 김주영 변호사님하고 함께 간통죄 존치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았는데 처음에 이 주제를 생각할 때 혼자 외로운 싸움이 되겠구나. 그래도 은혜 씨가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 근데 그쪽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법서를 딱 열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간통죄 폐지하고 사형제 관련 논의였어요. 근데 그때 간통죄를 접했을 때는 은혜 씨처럼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그 여성 피해자들이 간통죄로 인해서 아니면 얼마나 많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간통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은혜 씨가 말했던 거는 개인의 입장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입장만 보고 그거를 법적으로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관계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행복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간통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어떤 가정, 혼인이라는 사회 제도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헌재 결정문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이 부부 관계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굉장히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통죄가 그동안 쭉 논의가 있었으면서도 지켜졌던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가족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생겨난 자녀들의 인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간통죄가 계속 존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은혜 씨는 잘 된 것 같고 이 헌재 결정이 우리 김재현 변호사님은 좀 더 자녀들을 위해서 좀 고려했어야 되는 판결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자면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되게 가운데 지금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형사처벌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그러니까 거고 형사처벌은 지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봤는데 아무튼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형사처벌이라고 해서 사실 간통죄가 그냥 법 규정만 놓고 보면 벌금형도 없어요. 그냥 딱 너 걸리면 징역 2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간통죄로 구속이 되거나 처벌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간통죄가 의미가 없다, 사문화됐다 해서 계속 폐지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처벌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거거나 아니면 무죄를 받거나 입증이 어려우니까 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 헌재 판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은 두 분이 다 우려하는 그런 우려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헌재 판결문을 읽어본 소감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폐지됐지만 실제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뭐 간통을 완전히 허용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일반 분들이 아시는 것과 달리 간통의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극구 만류하는데도 간통을 계속하는 부류가 있고 실제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서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간통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런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처벌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세요, 한 분이. 또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또 벌금형으로만 그러니까 징역형으로만 그렇게 그 규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신 그 헌재 판결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판관들의 취지에 맞춰서 법무부가 다시 법을 만들면 그분들은 전부 합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9분 중에 과반수인 5분이 되더라도 그것은 5분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위헌이 안 되고 6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분이 만약에 개정된 어떤 법무법안이 있을 때는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다시 간통죄는 또 처벌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김재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뭐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여성과 이제 그 자녀들 네. 그 차원에서라도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서 김재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여성들이 이 간통 고소를 통해서 위자료를 이렇게 많이 받거나 또 이혼 이후에 어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 고소가 있으면은 그 남성 들에 대해서 어떤 그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전제는 기본적으로 그 여성들이 그 경제적인 약자라는 그런 그 과거의 어떤 그 관념에 터잡은 발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성들이 과연 경제적인 약자인가? 축출 이혼을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축출 이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억지로 이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 이거 통계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 사례에서 예. 그러니까 축출 이혼의 사례를 실제로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내조를 하고 희생을 했고, 물론 이제 수십 년 됐으니까 아이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수백억 자산가예요. 근데 바람이 났고 이제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이 여자를 쫓아내야 되겠는데 하여튼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준비를 다 했어요. 수백억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러니까 그 남편만 믿고 있던 사람은 남자가 수백억 자산이 있는데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도 한 달에 양육비가 80만 원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리게 되면 그 부인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도 안 주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 보호 차원에서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또 반대 의견을 또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이 간통죄 여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던 그 죄였고요. 그 현재 볼 때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통죄라는 게 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약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자가 여자였지만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업주부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맨몸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를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논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성을 보호하는 무슨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회에서 과연 그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합의가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간통죄가 처음 도입된 그 시점이 1908조 금법 고조선 시대로 뭐 소급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요? 모세의 십계명처럼. 아, 가능하죠.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근대 형법이 만들어진 게 정부가 수립된 이유잖아요. 근데 그때도 놀랍게도, 당시에 그 처음에는 간통죄에 관한 형법 규정 초안이 없었다가, 나중에 형법 규정으로 들어왔고,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어서 간통죄 처벌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는 간통죄를 처벌해야 되는가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가 확고한 건 아니었다. 그 개인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마치 이제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어떤 규율로 도덕적이고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반영한 법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따라서 사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인 부분을 것 같아요. 좀 이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사실 이 간통죄를 만든 건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의지를 이제 떠받들어서 어찌 보면은 법을 만든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이거를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또 기관은 아닙니다. 그 대표성을 띠진 않고요. 과연 이런 헌재에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단칼로 자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거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간통죄 폐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통죄를 폐지한 게 성풍속이 변했다. 그다음에 사람들 의식도 많이 변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성풍속이 변했고 사람들 의식이 변했지만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도 변했냐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기소율이 너무 낮다. 처벌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문화됐으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폐지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아, 공권력 투입해서 이거 못 잡겠어. 증거도 못 잡겠고. 그러니까 항복. 나 이거 뭐 처벌할 증거를 못 찾겠으니까 나는 항복할래. 그러니까 법의 항복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번에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네. 김지식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그 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개인의 인권, 기본권이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모든 그 기본권이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가족이란 건 자기가 만든 공동체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꾸리겠다고 약속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혼인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가족제도라기보다는 이걸 간통죄를 처벌함으로써 가족제도를 보호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혼인이라는 제도. 두 사람이 협조하고 동거하고 부양하고 뭐 이런 그 계약관계,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 그 혼인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어기면은 그건 일종의 배신행위죠. 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에 따른 어떤 이행을 구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형사적인 영역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조금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결혼이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제도로 보는 거고, 거기에 자녀들의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 변호사 공익생활로 보호소년들 사건을 많이 해요. 가정보호 사건인데 걔네들 보면 거의 다 결손가정이거나 그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인 경우가 많아요. 또 화나려고 그런다. 네. 일도 많고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뭐 이혼을 해서 돈이 없다, 용돈이 없다, 그럼 얘네들은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전 눈물도 나고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쟤네들이 그냥 원만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저런 일을 했을까, 법원을 들락거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단순히 그냥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국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헌법에서도 그러니까 뭐 개인의 인권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국가가 가정과 혼인 생활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의무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아까부터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문화돼, 그러니까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거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징역을 원래는 2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러면 그 법을 유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사로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민사로 해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실익이 있느냐. 왜냐하면 민사로 하게 되면 일단 저 사람이 불륜을 했고 불법 행위를 했다 하면 내가 증거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정행위나 간통, 요새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사실은 통신 그런 내역도 개인이 받아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그런 공권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면이 있고. 아, 그러면 그 공권력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그 웬만한 건 다 어떤 증거를 뭔가 자기가 수집하고 싶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사
넘어가는 거니까 그 수집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내가 뭐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네.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간통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까 모텔에 들이닥칠 때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범죄니까. 근데 지금 범죄가 안 됐으니까 경찰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모텔에 찾아가 사진을 찍어야겠네요, 그러면? 모텔에 찾아가서 들어가면 네. 방실 침입죄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거를 또 조금 전에 말한 게 은혜 씨가 말한 게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해결하면 안 되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네. 재산을 다 빼돌리면 재산 분할 받을 돈도 없고 위자료 사실 몇십 년 살잖아요. 네. 제가 한 케이스는 남편이 강간치상으로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도 위자료를 1,000만 원을 못 받았거든요.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가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근데 형사로 만약에 간통죄로 고소가 돼서 내가 처벌받을 것 같아요. 네. 남자가. 그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하려면 자기가 돈을 감춰놨더라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민사하고 형사는 어떤 강제력이나 집행 이런 부분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긴 해요. 그 아까 김지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 이 간통죄라는 게 형사 정책상의 예방 효과가 이제 많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실효성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방 효과가 없다는 네. 게 아니라 네네.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과연 그 형사 정책상 예방 효과가 있나요? 지금 이게 일반 예방 효과는 특별 예방 제가 본 효과도 있다고 케이스는 보시나요?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사실은 간통죄로 고소를 돼서 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케이스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싹싹 빌었어요. 그렇죠. 간통 행위를 네, 하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효과도 무시할 수가 공무원의 없거든요. 경우에는 그런 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랄까 이런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예방 효과나 위하력 근데 뭐 이 사실 사실 있을 수 있겠어요. 간통죄라는 게 공무원들만을 처벌하려고 있는 법률 근데 조항은 일반인들도 아니라서 사실은 내가 형사처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형사 절차, 민사 절차가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거고 내가 직장에 또 사실 그게 알려지면 자기도 그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일반인들도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통죄가 이미 폐지된 이상은 이것을 다시 존치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어떤 이제 내일 모레 그 대법원에서 이혼과 관련해서 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가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실 때. 책임이 있는 헐크 단추 풀어주세요. 연란해.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아주 블랙으로. 책임이 있는 네.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네.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외부에 나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가 네. 법적인 그 이혼,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받아줄 것이냐. 이게 유책 배우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쉽게 제가 그러니까 알아드릴게요. 15년 정도 예를 들어 네. 바깥에 있고 저랑 밖에서 이렇게 혼인 상태인데 네.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딴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나쁜 낳아가지고 놈이네요. 네. 있는데 이제 와서 한 10년이 지나서 호적을 보니까 이제 지금은 호적이 아니죠. 가족관계 네. 등록부상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거기에 이제 혼인관계로 되어 있으니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골치 아파서 이혼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에 느닷없이 법원이 나타나서.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도 그거 말도 안 되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렇죠. 네. 그런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그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받아줬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이혼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혼인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억지로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그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런 이혼 청구도 받아주어야 한다.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내일 모레 그 결론이 나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이 간통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간통죄가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많아지니까 파탄주의도 허용하고 간통죄도 없고 위자료도 오르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그 축출 이혼 당하는 그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사실은 또 간통죄를 다시 부활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번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거들을 보면은 이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다수 의견이 실제로 간통죄를 폐지한 어떤 나라들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또 이해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됐고, 요쯤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폐지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뭐 북한도 없어요. 근데 중국, 선진국이 북한도 없어요. 했다고 거기는 해서 사형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문화 자체가 우리는 6.25 문화권이고 그 지금 뭐 선진국이 예로 든 나라는 또 그런 나라도 아니고 뭐 사실혼이나 이런 걸 또 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또 미국이 폐지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도 주별로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로서는 근데 뭐 약하다는 생각은 제가 찾아본 있더라고요. 바로는 아시아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도 간통죄 처벌 조항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예전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대만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도 이제 형법상 이제 간통죄 징역 1년 정도 받고 사실 그것도 많이 적용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또 없대요. 사실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권에서도 독특하게 우리나라만 좀 강력하게 유지를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무조건 다수의 나라가 폐지한다고 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도 요지를 보면 입법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제 세부적인 근거들을 보면 뭐 기소율이 낮으니까 실제로 뭐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다 이런 조항, 그 다음에 그냥 사회 스스로 자정하도록 놔둬야 된다 이런 근거, 그 다음에 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를 들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간통죄를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부족한 근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뭐 징역형만으로 그 간통죄를 처벌하게 한 것은 너무 과하게 처벌한 것이라든지 하여튼 뭐 기소율이 낮은 부분은 어떤 절차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 제도를 마련을 한다고 하면 그 보완된 간통죄는 다시 헌재에서는 또 합헌 결정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재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보완된 것처럼. 간통죄 형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징역형밖에 규율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요? 벌금형은 형사 정책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득한 사람을 벌할 때 벌금형을 때려서 그 이득 취득을 회수하는 그런 성격의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간통죄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징역형이어야만 사실은 위화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중에 유전 간통 또 무전 뭐 무간통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벌금형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은 간통을 재밌네요.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징역형, 물론 징역형이라는 그 뉘앙스가 주는 것 때문에도 무서우니까 정말 징역을 갈까봐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형사로 처벌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로 그 소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형사 처벌, 그러니까 너 간통했지 하고, 근데 징역형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이 그때 알 수 있잖아요. 징역형이니까 정말 없었다면서요, 거의. 그러면 그때 알게 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새로 만약에 제가 법무부에서 입법을 한다고 치면, 입법 초안을 한다고 치면 아주 간통 행위를 좁혀서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간통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 혼인의 실질이 상당히 공고한데 거기서 어떤 배신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는 처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게 올바르고요. 실질적으로 막 뭐 3, 4년 이렇게 별거되어 있고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처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재식 변호사님 제가 그 의견을 좀 뭐 좀 헷갈려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간통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혼인제도를 보호하자는 그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어떤 수단을 설정해야 한다면 그런 그 입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김주영 변호사님도 뭐 그런 부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혼인제도라는 게 이제 어떤 가정 유지, 그죠? 여성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간통죄가 본질적으로 간통이 나쁜 건가요?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정책상 처벌할 정도로 나쁜 건가요?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런 울타리를 파괴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아니요, 당연한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와 그 개인, 사회의 경계를 어디로 지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강하게 지으려면 뭐 엄청나게 처벌하면 돼요, 간통행위를. 그렇지만은 개인의 영역을 더 넓히고 국가의 영역을 좀 좁힌다고 한다면 경계를 적절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살인 같은 거는 보호법익이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이 있고, 뭐 사기죄라는 거는 금전이라는 보호법익이 있잖아요. 이 간통죄라는 건 그러면은 김정 변호사님은 가정의 생명이라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스와핑이나 뭐 이런 것도 처벌해야죠. 근데 그거는 가정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스와핑은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실질적으로 갖는 거니까. 그런 걸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배우자들끼리 동의하에 스와핑을 하고 있으면 그런 가정을 과연 국가가 뭐 그런 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처벌해야죠. 가정 제도나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요. 그리고 일반 어떤 대중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결국엔 핵심으로 들어오는 게 김정 변호사님이 잡고 계신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형사 정책상의 보호 법익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거죠. 우리가 사실 형사 정책이라는 거는 도덕 중에서도 아주 내밀한 부분, 꼭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간통이라는 것이 형사 정책상 처벌을 해야 되는 범주까지 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간통죄가 뭐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재식 변호사님이 간통죄 폐지에 어느 정도 어떤 범주 차원에서, 제도적 범주 차원에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강력하게 김정 변호사님의 논리를 깰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싸우게 하시나? 싸우자고 모인 건 아니니까. 싸우시면 헐크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반대해요. 개인 간의 어떤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의 한 분야거든요. 성적인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근데 왜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요?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제가.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사랑과 이 증오와 어떤 연민과 뭐 동정이 이렇게 계속. 지금 본인 경험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이스에 깔면서 네. 굉장히 출렁이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도 유통기간이 있나요? 뭐 이런 표현처럼 유통기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기간이 있는 사랑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고 강요하는 거. 만약에 그것을 이어가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거기를 처벌하는 것. 이런 건 조금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배우자한테 나 지금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랑 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속이면서까지 이 사람이 간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엄청나게 네. 이제 위자료 책임을 지면 되죠. 근데 지금 안 그게 주니까 불가하다고 문제인 거죠. 이제 법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위자료 수준을 누구 올려야 편 되겠죠. 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그러니까 저는 네. 형사처벌 말고 법원에서 획기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올려서 지금까지 만약에 축출이혼 당한 어떤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있다면 그럼 인사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법원이 막 전향적으로 이거를 태도를 바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기준을 바꾸는데도 막 10년, 20년 이렇게 걸리고 최근에 그런 법원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인정에 있어서 좀 증감하고 완화해서 인정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법원에선 신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고 하면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많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50%였어요. 근데 막 소송하면서 이제 진흙탕 싸움되고 뭐 저 사람이 어떻게 했지, 뭐 우리 시부모한테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그 증오 이런 게 너무 커져서 사실은 저열한 부분까지. 예,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로 조금 더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은 뭐 위자료나 이런 거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위자료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를 가다 보면은 전 결국에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현행상 뭐 부정행위가 입증되고 간통까지 입증해도 보통 2, 3천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그죠? 뭐 돈 많으신 분. 돼요? 네, 그 이상 안 위자료만 나와요. 그렇고 이제 네. 재산을 재산 분할은 사실 나눠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좀 관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이면은 그럼 나는 간통하고 나중에 돈 줄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무조건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돼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의문이 들고요. 그 두 번째로 계속 간통 행위가 상대방에게 심정적인 어떤 고통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단순히 어떤 배우자가 간통 행위를 했다는 것만 고통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경우들로 분명히 고통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경우? 연락을 누군가하고 한다. 그죠? 오히려 뭐 간통행위는 안 하는데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네, 하는데 부정행위를 한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묻고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줬을 때 이걸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과연 간통죄 존치의 입장이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통을 많이 줍니까? 이거 다 그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네. 유형을, 그러니까 합헌 의견을 낸 분들도 유형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통의 유형이 뭐 3가지로 분류를 하시던데 그냥 네. 내가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네. 나만 좋자고 하는 거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인도 만족하는데 이 사람은 성적으로 더 매력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해요. 다만 간통죄로 처벌하는 게 부당한 게 이미 저 사람하고 쪽 났어. 별거고 보지도 않고 이혼할 직전 단계야. 근데 그런 사람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거는 그거는 위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헌재도 입장을 들여다보면 간통죄 자체가 문제고 그걸로 처벌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탄난 경우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거는 국가형벌권을 과잉 행사하는 거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그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 간통죄 고소가 간혹 이제 많은 부분에서 탈선한 가정주부, 평범한 가정주부들을 남편들이 공갈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위헌 판결에 어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간통죄를 폐지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인지 그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것인지 사실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악용되기도 한다. 하나의 그냥 세부적인 증거로 제시가 된 거지. 그게 전체적인 간통죄를 없앨 만큼 강력한 증거나 통계는 없는 상태잖아요. 간통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니까 간통죄를 찬성하는 그 입장이 많다는 그런 통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간통죄를 존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근거 중에 웃긴 게 그러니까 악용되는 사례 중에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던데 그거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협박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명망이 있든 명망이 있든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우선은 사실 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법이 형량을 했을 때도 간통죄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들도 있지 않습니까? 혼인제도를 유지한다라는 그것보다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 형량적으로 높다, 무겁다라고 판단을 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저도 평소에 그 사건 하면서 좀 간통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그 헌재 판결문에는 안 나오는데, 간통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회적인 자원이 너무 낭비가 많이 돼요. 예컨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남편이 어디 그 바람이 나서 어디를 간다.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흥신소. 그렇죠. 이런 흥신소에 거요? 의뢰를 해서 그 자동차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답니다. 진짜 그러면 낭비네요. 위치정보법 위반을 범하게 돼요. 그 단 사람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덮쳐야 되니까 주거 침입이 돼요. 이 주거 침입이 진짜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아까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정을 통했어요. 너무 곱게 얘기하네요. 정을 통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저하고 정을 통한 이 남자한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해주셔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초대했잖아요. 아니 단적으로 말하면 그 은혜 씨 집 아니잖아요. 그 은혜 씨하고 남편의 집이고 네. 아이가 있으면 은혜 네. 씨와 남편과 아이의 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사자가 3명인데 나 혼자 승낙을 했다고 해서 다른 주거권자 아이나 남편이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승낙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들어와서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거 침입이 된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제 친구를 제 방에 불렀어요. 그러면 그걸 아무도 주거 침입으로 걸지 않잖아요. 아니죠.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나쁜 짓을 안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권이라는 그런 그 권리 비슷한 걸 인정을 해요, 법원이. 그래서 그건 남편한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는데, 일방의 승낙이 없이 그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범죄 그거는 목적. 그러니까 일종의 간통은 과거의 범죄였으니까 지금도 불법 행위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지금 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판결은, 그 대법원 판결은 간통이 범죄일 때 네. 나온 판결이긴 하지만은 범죄가 아니라고 한 지금 단계에서도 불법 행위라는 점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주거 침입, 똑같이 주거 침입인 주거 침입이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의 연장선상인데, 가정이 완전히 형해화돼가지고 네.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한 1년 동안 안 들어가다 1년 만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상간자랑 같이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다.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도 과연 단순히 주거권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침입죄라고 볼 것이냐,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주거 침입죄는 그 집안의 평온이나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 제 입장에서 말하면 제가 초대한 그 사람이 주거 침입죄가 되고, 초대한 저는 사실 제 의도가 더 나쁘잖아요. 본인은 처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의도가 더 내가 얘를 꼬셔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로 이 물론 사람을 주거 침입 불러들였는데. 교사나 방조 뭐 이렇게 억지로 네. 저기 억지로 한다면 뭐 처벌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처벌을 하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 마무리 짓자면은, 아까 저 위치정보법 위반을 범하게 되고 주거 침입죄를 위반하게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기를 도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돼요. 근데 이메일 같은 걸 열어봐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요. 다 위반. 그러니까 간통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그 피해자가 지출해야 되는 그 자원이 엄청날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처벌받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걸 하기보다 공권력이 나서서 증거 수집을 해주면 사실 개인이 그런 법 위반 할 거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해보면 알겠지만은 뭘 해보면 공권력이 알아요. 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뭘 건 해보면 알아요. 뭘 해보셨는데요? 사건을 해보면 아는데. 네, 제 얼굴이 빨개져요. 경찰에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질 않아요. 네. 영장 받아가지고 도청도 그러니까 감청이죠. 합법적인 감청을 해준다든지 위치 정보도 영장을 받아서 해준다든지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 영역은 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범죄자로 둘 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간통죄라는 범죄는 우리 사회 구조상 정말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든지, 이렇게 범죄라고
말하면. 근데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좀 이상한 범죄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어찌됐든 폐지가 됐고요. 앞으로 새롭게 입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폐지가 된 마당에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혼인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걸 폐지하면서도 그 헌재에서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약자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법원이든 아니면 국회에서든 빨리 입법을 하고 어떤 판례 변경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진짜 불륜이 날개 돋친 듯 불륜의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만남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는데 외로움에는 기혼과 미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볼만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통이라고 처음에 이 주제를 선언한 때부터 이런 결론이 보통은 예상이 돼요. 간통이란 말이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통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혼인 외 성관계라고 정확하게 그 범주를 설정을 하고 혼인의 성관계 중에서 과연 형사 처벌을 해야 할 만한 혼인의 성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탐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앞으로 뭐 지금 당장 뭐 40대 50대 매도율이 갑자기 뭐 높아지고 뭐 내일 모레 이제 파탄주의까지 도입이 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이 될 것처럼 또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폐지된 국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라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사회 시스템이 정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면서 개인의 어떤 자율과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정해주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애슐리 메디슨 조장하는 불륜 사이트 그 얘기도 하고 싶었고 막 그런데 이게 입으로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지금 이야기가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이야기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제 와이프가 혹시라도 이런 어떤 간통을 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는 어떤 개인적 응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의 의지고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제도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제도와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의 자식이든 나의 가족이든 죽였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죽일 것 같지만 제도에서는 사용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 간통이라는 제도는 우선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 비난 가능성,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간통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촉박해서 지난주보다는 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약간 히어로의 풍모를 느낄 수 있어서 특별히 헐크님께 감사드리며 해보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로벤져스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